나오고 제복집 하는 것도 나오고 하나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거 강동 을 지역구는 지난 5번의 총선 중에 단 한 번밖에 이기지 못한 우리 당의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이 험지에 시작하신 지 단 며칠밖에 안 되셨는데 가장 먼저 찾아주셔서 그만큼 이쪽 강동이 어찌 보면 서울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와주신 것이 위원장님의 강한 선거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어제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 어찌 보면 가장 고통받는 우리 서민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우리 당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 특히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위로 또 우리 당의 희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는 강동구 전체가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민주당이 집권해 왔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재정 자립도가 형편없이 낮아졌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고통받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민들이었고 우리 미래통합당이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장님의 그 정책하에 희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하고 있는 상대편 후보가 민주당의 입이라고도 불려지는 당 대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 또 지금 정권에 대한 심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구도가 짜여져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특히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인데 그 못 살겠다 바꿔보자가 진짜 어울리는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3명의 40대 후보가 와 있습니다. 강동갑의 이수희 후보도 와 있고 또 옆에 하남, 어찌 보면 강동구하고 굉장히 생활권은 함께 있는 하남인데 3명의 40대가 와 있고 특히 서울 동쪽으로는 송파 또 강 건너 광진 그리고 저기 남양주까지 합해서 우리 당에서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40대, 30대가 4-5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동쪽은 그야말로 젊음의 바람을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그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아주 강한 새로운 바람이 서울의 동쪽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강동갑 출마한 이수희 후보입니다. 강동구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이 필요한 것이 소상공인이고 서민들입니다. 저희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정말 가게마다 텅텅 비어 있고 상가 방문하는 것이 정말 미안할 정도라서 제가 인사드리는 것도 참 송구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때 이렇게 이런 절실한 때 우리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이 지역에 이렇게 격려 방문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강동구는 인구 비율이 30대에서 50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젊고 또 잠재력을 갖춘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또한 중도층 실용을 추구하는 연령대가 많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추구하는 그리고 그런 노선들이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강동갑의 그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여가부 장관을 지낸 후보입니다. 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장관 출신 후보자들은 저는 문 정권과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 정권에 대한 심판, 견제는 그 문 정권에서의 장관 출신, 청와대 출신들이 같이 책임지는 그런 4월 15일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그 함께 해주신 거에 그 말씀에서 그런 게 있었죠. 문정권 탄생에 대한 그 속죄라는 표현까지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의미가 우리 강동갑을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제가 소망을 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의 격려 방문이 그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하남에 출마한 이창근 후보입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 총선의 화두는 경제입니다. 단연코. 그리고 강동과 하남은 586 운동권 세력 또는 586과 40대 전문가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과거 2012년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경제민주화로 당에 합류하셔서 총선 승리를 이끄셨을 때도 당이 위기에 맞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강동의 바람이 하남, 광주, 남양주, 우리까지 불었습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8년 전에 그때 당시를 떠올리며 위원장님께서 방문하신 강동 이 바람이 이어져서 총선 때까지 반드시 동부 권역이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후보들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15일이 총선을 맞아서 이 새 후보분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지역들을 갖다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의 소위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권자의 수준을 다른 선진 민주국가들과 비교를 봐도 우리 한국의 소위 유권자들, 특히 서울의 유권자들의 수준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 비해서 못지않게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에 대한 소위 인식을 갖다가 철저히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난 이 3년 동안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과연 어떠한 업적을 남겼느냐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철저하게 다 알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지금 경제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경제정책은 그와 같이 파행적으로 경제정책을 갖다 수행했다는 것이 다 느껴지는 것이 어디냐면은 소상공인들의 경제 실패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상공인이 그동안 3년 동안 겨우 버텨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어요. 그게 어저께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뭐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라는 이런 소리가 지금 시중에 번질 정도로 지금 참 경제 상황이 험악해진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히 소상공인하고 이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지난 2년 동안에 막 가장 경제 정책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이번 4.15 총선에 어떻게 소위 투표를 할 것인가, 그건 뭐 자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최근에 와가지고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묻혀버렸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전부 다 묻혀져서 코로나로 같이 그냥 없어진 것 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그동안에 뭐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소위 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서 경제정책의 화두로 내세운 것이 뭐예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자기네들이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청와대에다가 이 일자리에 대한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는데 최근에 가서 보면은 그 상황판이 어디 간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또 내세우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했는데 소득주도는 했는지 모르지만 성장이라는 것은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잘못해서 경제 정책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경제 상황을 초래했다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어느 경제 처지에 가거나 일자리를 만들려면은 기업이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일자리도 생겨나지도 않고 소득도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얘기를 했는 건지 그 근거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어디도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용어를 갖다 가지고서 경제 정책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정책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여기서 선거를 하시느라고 열심히 밖에 이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뛰어다니시는데 열심히 뛰어다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거하는 기간 동안에 많이 만나봐야 2,000명도 못 만납니다. 2주 동안에. 예? 그런데 그래서 선거는 그러면 누가 어디서 여론을 결정을 하느냐. 지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중심부에서 결정되는 그 여론이 전체 선거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지역에서 가급적 많은 사람을 갖다 만나시면서 그래서 당에 소위 스로건도 선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만 저희가 이 중앙 소위 선거대책위원 차원에서 중심부의 여론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니까 그거를 믿으시고서 4월 14일까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선거의 소위 최종 운명의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나머지 2주 동안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는데 과거에 선거 당일에 12대 48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적도 있어요. 내가 2006년에 조순영 씨 보궐선거에 내가 선대위원장이 돼가지고서 선거 등록일에 12대 48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날 보고 이 선거 하나만 하니까 별로 노력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선거를 이겼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만 내가 2016년에 지금부터 4년 전 이맘때예요. 민주당에 소위 이 선거를 총괄을 하고 있을 적에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이 아주 완패를 할 거라고 예측했던 겁니다. 여론조사상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정치평론가들이 저놈당이 무슨 한 80석이나 얻을까 이렇게들 평가를 했지만 선거 결과는 결국은 제1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여론조사 보면은 지금 아주 여당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한다고 그러지만 그 별로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소위 투표를 결정하는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이번 선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대략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네. 너무 이렇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너무 실망들 마시고 네.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서는 종국에 가서는 결국은 승리가 도래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서 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선거 20대 총선에 제가 출마해서 3%로 졌습니다. 3.1%. 제가 진 이유가 그때 그럼 김종인 위원장님 때문에 진 건데 이번에는 김종인 위원장님 덕분에 제가 아마 당선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문정권의 이 실정에 대해서 꼭 심판을 하겠다, 견제를 하겠다 하시는 유권자들이 4월 15일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명함 드리고 그러면 꼭 나간다, 투표장 꼭 나간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심정은 이미 많이 결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금 외형적인 일 때문에 근데 혹시 여당이 유리할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도 지금 뭐 아마 발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뭐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주고 말 거냐? 이 코로나 사태가 뭐 내일 모레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이 될지 두서너 달이 갈지 모르지만 한 번에 생활보장 지금 돈을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좀 깊이 생각해가지고 원래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성이 있어야지 생존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좀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 재정에서 20%를 세이브 오면은 한 100조 가까이 되고 그 100조를 가지고 우리 현재 이 실정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이 어디냐. 소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금방 자기 생계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계층을 1차적으로 보장을 하는 그러한 저희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2조 3천억 달러인가를 갖다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뭐 1인당 얼마씩 준다 하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모방을 해서 하는 그러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게요. 지금까지 경제 정책을 한 걸로 봤을 적에 과연 이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완전히 침체에 빠진 경제를 진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15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이 어떨 거라는 것은 뭐 가히 제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너무 염려 마시고 열심히들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중을 봐도 그렇고 강동이나 하남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이 많다는 것, 생계형 서비스 비중이 높다는 것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근로자들까지 생활의 안정을 갖다가 도모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부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이 무슨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일반 유권자들이 현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이 뭐 때문에 세금을 내느냐 이거예요. 정부가 해야 할 의무를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우왕좌왕 해가지고서 제대로 이게 못 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의 갖춰진 이 의료 체제라고 하는 것이 참 제대로 작동이 돼 있고 이 방역 체제라는 것도 사실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방역 체제가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그것이 작동을 한 거예요. 거기에 종사하는 의료인, 뭐 의사, 간호사,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아침에 일찌감치 배송 업무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지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일반 국민이 같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그래도 코로나 사태를 어느 정도 진정을 시켰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정부가 자랑할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네. 자, 이번엔 이재명, 이번엔 이수희, 이번엔 이승만. 감사합니다. 어른 소리.